31번 다음은 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항공화물 운송장에는 송화인과 항공운송 계약 체결의 증거와 운임 청구의 기능이 다 있고,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다 맞는 건데, 자, 세 번째 거 보시면, 자, 에어웨이 빌은 선화증권과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유통성을 갖고 있다. 아닙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기명식이에요, 기명식. 그래서 에어웨이 빌의 수취인에 이미 기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취인에 이름과 주소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따라서 여기에 기명된 자만이 바로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유통 조금 전에 배웠던 서렌디 비어처럼 non-negotiable 운송장이 되겠습니다. 31번에 그 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한 요 내용들 얼마든지 다른 형식으로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요 꼼꼼하게 30번 잘 챙겨 두시고요. 31번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기본서, 퍼펙트 국제문서 같은 기본서만 몇 번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32번 국제복합운송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자, 1번 국제복합운송증권은 발행자인 운송인이 운송금의 수량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는다. 이거 맞습니다. 배수에서 양도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대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되니까 유가증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합운송증권은 실제 운송인에 의해서 발행되고 선화증권과 동일하게 화물이 본선에 선적되고 나서 발행된다. 이거 다 틀렸네요. 자, 복합운송증권은 기본적으로 수취식입니다. 수취식. 자, 그럼 해상선화증권은 선적식이죠. 선적식. 그래서 선적식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가 된 다음에 발행되는 것이 선적식이 되겠고요. 자, 수취식은 우리 기차 같은 경우에, 그죠? 뭐 철도 운송을 한다든지 또는 비행기 운송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먼저 운송인이 그 물품을 받고 다 받았다는 것이 바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 수취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선적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복합운송증권은 수취식으로 발행되고, 그 다음에 본선에 선적되면서 발행된 데가 아니고 수취할 때 발행이 되고, 실제 운송인 다시 말해서 뭐 선사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MVOCC라 그래가지고 무선박 운송인 배웠죠? 무선박 운송인. 그래서 선박을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이런 복합운송 중개인도 얼마든지 발행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포워더라고 부르게 되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이제 물류 운송법에는 바로 포워더를 MVOCC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자, 정답은 32번 되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에어웨이비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 32번 문제도 언제든지 변형돼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도 잘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33번, 자, FCL 컨테이너 수출하는 운송 절차 중에서 스케줄 확인 및 부킹, 선적 예약 시의 화주의 업무 처리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1번 CIF 규칙으로 수출하는 경우 노미네이션된 수출지의 운송인이 수출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선적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연락이 없는 경우 수출업자는 지체 없이 이들 운송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선적 협의를 해야 된다. 자, 내용은 그럴듯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노미네이션이라는 말은 바로 운송인을 결정하는 것이죠. 운송인을 지정하는 것을 우리는 노미네이션, 실무적으로는 노미를 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운송인을 지정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은 바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뭐예요? 바로 운임 또는 운송비를 부담하는 자가 바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따라서 운송비도 지정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CIP 규칙으로 되는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운송인도 지금 수출자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수출지의 운송인이 수출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먼저 수출자가 수출 운송인에게 운송인을 지정을 해서
수출자가 수출 운송인을 지정을 해서 이미 운송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지금 운송인이 수출자 연락해서 선적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건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FOB 같은 경우가 되겠어요. FOB. 자, FOB 같은 경우는 선적된 이후의 운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바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운송인을 지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수출지에 지정된 운송인은 바로 수출 화주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 물품을 언제 선적할 예정입니까? 뭐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연락이 없는 경우 수출업자는 지체 없이 이들 운송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선적 협의를 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FB 조건에서 수입 화주가 운송인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된 운송인이 수출 화주에게 어떤 선적 협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 매수인 지정 운송인에게 먼저 연락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선적을 해야 됩니까 하는 선적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번은 다 맞는 말인데 저 앞에는 CIF 규칙, 그것을 FOB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좀 어렵죠. 이거 실무자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 학생들은 좀 감각적으로 딱 체험적으로 와닿기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스케줄 확인 시에 입항 예정 시간, 출항 예정 시간, 자, COI의 화물 수출 마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시간은 선사의 사전 통지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주는 안심하고 부킹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자, 입항 예정 시간인데 출항 예정 시간은 말 그대로 예정 시간이지 해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급박하게 어떤 일이 벌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사는 화주에게 사전 통지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주는 이것을 부킹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통지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틀렸고요. 자, 통지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부킹 시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만 운송인에게 송부하면 정확하고 완벽한 BL 발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송계약 절차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화주는 선사의 소정 양식인 shipping 리퀘스트, 선적 신청서, 선적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맞죠. 왜냐하면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만 발송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상업송장에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물품의 성질이라든지 포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송인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정확한 양식, 이렇게 shipping 리퀘스트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양식에다가 기재를 딱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주 정확한 BL이 이제 발급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어떤 운송 중에 화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또 운송인에게 이제 클레임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아주 정상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다음 수출입 물류 요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DF, 그 다큐멘트 차지라고 그러죠. 다큐멘트 피, 서류 발급비란 서류 발급비. 자, 그래서 DF는 서류 발급비로서 수출 시는 BL 차지. 그래서 수출 시에는 이제 선사로부터 BL을 발급받을 때 얘는 행정 비용. 그다음 수입 시에는 선사에다가 BL을 제시해서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서류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DO가 되겠어. 그래서 수입화물 인도 지시서, 그 딜리버리 오더죠. 딜리버리 오더를 선사로부터 이제 발급받을 때 필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SC 서비스 컨트랙트는 선사가 계약 기간 중 일정량의 화물을 선적할 것을 미리 약속한 화주에게 테리프 운임 요율상의 일반적인 운임에 비해 저렴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우대 운임이다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공시 운임이 예를 들어서 2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100불이다. A항에서 B항으로 갈 때, 그런데 어떤 화주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많은 화물을 너한테 실어줄게 하게 되면 이 공시 운임 테리비죠. 테리보다 낮추어서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이것이 80불이라든지 또는 70불로 받는 거. 그러니까 기본 운임 요율에서 우대해서 책정하는 운임이 바로
SC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텐션 차지, 지체료가 되겠습니다. 디텐션 차지는 화주가 허용된 프리타임 내에 컨테이너 터미널에 장치된 컨테이너를 반출해가지 않을 경우에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이다 되는데, 이거 틀렸어요. 디텐션 차지가 아니고 디모리지 차지. 저 체화료. 이게 뭐냐면은 화물이 지금 부두에 도착을 해가지고 컨테이너가 장치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화주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빨리 CY에서 반출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 오늘 빼나가지 않다고 해서 바로 운임을 징수한다. 그럼 너무 야박하잖아. 그래서 선사에서는 뭐 이틀, 3일 또는 일주일, 선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간을 둬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CY에 장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 편리를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은 이제 프리타임이라고 해요. 프리타임. 그러니까 자유롭게 CY에 장치할 수 있는 시간을 프리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이제 어기게 되면은 바로 화물이 지체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부과하는 것이 바로 디모리지 차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디텐션 차지가 아니고 디몰 차지가 되겠고요. 자, 디텐션 차지는 뭐냐면은 FCL 화물 같은 경우에 선사는 빈 컨테이너를 수출 화주에게 빌려주게 되죠. 그래서 빈 컨테이너를 화주의 군에다 갖다 주게 되고, 그 수출 화주는 그것을 가지고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다음에 CY에 그걸 입고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선사에게 언제까지 입고시키겠다는 그 약속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의 대여 시간을 어겨서 선사에 반환했을 경우에 그때 부과되는 어떤 할증료, 그것이 바로 디텐션 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됐네요. 자, 35번 해상 적하 보험은 수립되는 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해서 운송 중 노출되는 위험을 대비하자 체결하는 것이다. 다음 중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되겠습니다. 자, EXW 조건 보니까 보험자와 화물의 수출자 되는데, EXW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구내에서 물품을 바로 인도하게 되니까 이때 그 이후에 운송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죠. 그러니까 보험자와 화물의 수입자.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FB 조건에서는 보험자와 수입자의 보험 중개인 돼 있는데, FB 조건은 뭐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매수인이 보험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따라서 보험자와 수입자인데 보험 중개인, 인슈런스 브로커. 자, 보험 중개인이 발행한 보험 승낙서, 그건 인정이 되지 않죠. 그다음에 바로 보험 중개인이 발행한 보험 승낙서 가지고는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배상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보험 중개인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보험자와 수입자가 되겠고요. 자,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바로 보험자와 화물의 수장이 맞네요. 그다음에 CFR 조건, 운임 지급 조건. 그래서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운임은 지급하지만 보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CFR 같은 경우는 보험자하고 수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CFR 조건 같은 경우는 보험 중개인이 아니고 보험자와 수입자 그래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DDP 조건. 자, DDP 조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임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관세도 다 납부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건데, 따라서 보험자와 화물의 수입자가 아니고 수출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딱 35번에서 아주 정확하게 연결된 것은 하나밖에 없네, 그죠? CIF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다음에 36번. 자, 다음은 ICCA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화물이 보험 기간 중 있게 된 다양한 손해들이다. 다음 중 사고 중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외워서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외웠던 거에서 조금만 읽는데도 굉장히 그 머리 아파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보험자라면 보상을 해 주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이 면책 위험인지 아니면 담보 위험인지 딱 가려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화물의 성질 자체를 원인으로 발생한 화물의 품질 하락돼 있어요. 이것이 어떤 뭐 증발이 막 자연적으로 증발이 많이 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조금만 날씨가 더워지면 이게 막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부 다 보상해주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물 자체의 그 성질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기 어렵죠. 화물이 어떤 뭐 충격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손상이 났다면은 보상해줄 수 있지만은, 근데 성질 자체에서 원인으로 하는 것은 바로 보험자가 다 보상해주기에는 범위도 굉장히 넓을 뿐더러 또 보험 계약자가 이것을 또 악용할 수 있죠. 이걸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타가는 이런 보험사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원의 고의적인 방화로 인한 화물의 훼손돼 있어요. 이것은 뭐죠? 바로 이렇게 그 어떤 화물이 훼손되었다는 손해의 원인, 주체가 명확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보험자가 보상을 이제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악천 후의 조우한, 조우 되게 어렵죠. 영어로 하면 인카운터, 맞닥뜨리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래서 악천 후에 맞닥뜨린 선박이 천천히 운항함으로써 늦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물의 그 가치가 내려갔다. 그에 대한 손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보상해주기 너무 무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자연 조건,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보험자의 보상 책임, 보상 위험이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역시 보험자가 보상해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박 운항자의 재정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추가 운송 비용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화주가 자, A라는 이런 선세에 실었는데 이것이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이거 파손했어요. 파손.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느 B라는 항구에서 다시 이걸 내려놨다가 다시 또 C라는 선박에다가 옮겨 실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보상해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해운사의 그런 재정 상태까지 전부 다 보험자가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7번. 다음은 ICC-WA 에버리지 클로즈에 대한 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으로 되는데, 자, WA는 이제 분손담보죠. 분손담보. 부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SG 팔러시 상의 로이드 해상보험이죠. 자, SG 팔러시 상의 담보 위험인 침몰, 좌초, 악천후, 충돌, 행벌, 여기에 자, 기인된 전손과 분손은 보상을 해준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었고요. 전손도 해주고, 전손은 뭐 ICC A, 그 다음에 FPS도 해주는 거고, 당연히 전손뿐만 아니라 분손도 보상을 해주죠. 그 다음에 2번, 자, WAIOP 되는데, 이것은 소손해 면책 부적용이죠. 그래서 뭐 1%가 됐던 2%가 됐던 조금의 손해가 발생하면 전부 다 보상해 주는 거, 이것이 WAIOP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상해 주는 조건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조건으로 부보 시에 선적 환자 양하 시에 포장당 전손, 조난항에서 양하자후에 기인한 전손과 분손 비용 손해를 모두 보상해 준다.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WA 3%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1에서 언급한 그 침몰, 좌초, 악천후 여기 해당 거죠. 위험에 기인한 전손, 단독 훼손, 공동 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율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WA 3%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3% 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전체에 대해서 3% 이상 0에서부터 0.0001에서부터 초과된 것까지를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3% 미만이 되면은 그 미만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 게 바로 WA 3%. 그래서 소손해 면책률이 되겠는데, 그러면 소손해 면책률이 적용되는 것은 전손 단독 훼손이 아니고 공동 훼손만 적용된다. 전손이란지 단독 훼손은 해당 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전손은 말 그대로 전부 다 물품이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망가졌기 때문에 뭐 소손해 면책률과 상관없이 그냥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단독 훼손은 처음부터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고, 따라서 소손해 면책률 W3%는 공동 훼손에서만 적용이 된다. 좀 어렵죠. 자, 30초 문제 같은 거 어려우면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세요. 그냥 보시고 정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이 그것도 아주 깊이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30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넘기시는 게 좋겠어요. 38번 다음 중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취한 조치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되는데, 자, 1, 2, 3번은 뭐 상식적인 내용이고 뭐 함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2번 3일 이내, 그다음에 항공운송의 14일 이내 요 정도만 외워두시고요. 제가 뭐 이것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4번이 바로 가장 잘못된 정답이 되겠는데, 자, 그럼 피보험자는 사고 책임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만약에 피보험자가 동청구권을 확보해 주지 못해서 보험자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되는데,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건 지금 제3자 대의를 말하는 건데, 제3자 대의.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자, 운송인이 있게 되는데, 운송인이 A 화재 물품을 운송을 하면서 손해가 났단 말이에요. 손해가. 자, 그래서 화주 A가 운송인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자, 보험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를 했고, 예를 들어서 만불이다. 만불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보험자는 이쪽에다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다시 이쪽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이것을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손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겠죠. 청구 서류가. 자, 그럼 A로부터 이 손해의 원인이 뭔지, 얼마큼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바로 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했고, 그다음에 이 운송인으로부터 뭐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는 각서라든지 그런 걸 받아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보험자가 딱 보니까 자기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거절할 수 있겠죠. 그죠? 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A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운송인으로부터 잘못했던 시인각서를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미비서류를 갖추어서 보험자에게 제시했다면 보험자는 그에 합당한 보험금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피보험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나중에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원래 만불을 보험자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A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보험자가 만약에 운송인으로부터 8,000불만 청구할 수 있다면 보험자는 원래 지불할 수 있는 만불에서 2,000불은 차감하고 그냥 8,000불만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라도 적절한 조치를 보험계약자가 취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7회는 이제 보험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좀 많이 나왔네요. 자, 다음 중 보험 보상의 한도와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자, 1번 화물이 전손되었을 경우 기평가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 금액을, 미평가 보험인 경우에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됐어요. 어떤 화물에 선적되어 있는 물품의 뭐 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개수라든지 그런 것이 다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보험료가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평가 보험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FOB 같은 경우는 미처 물품이 완전히 선적되기 전에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니까 보험 계약은 체결했지만 정확히 얼마만큼의 중량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선적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선박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미평가라고 그러죠. 미평가 보험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보험 미평가인 상태에서 이게 선적이 되는데 이것이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는 실제 선적되었을 때의 가치를 가지고 보험금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미평가 보험으로 계약 당시 거를 정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보험자가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음에 두 번째,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보험자에게 인도되지 않았거나 인도됐다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양쪽 손해의 손해율이 적용되며 손해율은 멸실수량을 전체 부부수량으로 나눈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말은 어렵지만 실손보상이 되겠습니다. 실손보상. 실질적으로 일어난 손해, 그러니까 양쪽 손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계약 수량 중에서 그러니까 보험 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전체 계약 수량에다가 실제 멸실된 그 수량을 나누게 되면 바로 손해율이 나오게 되고, 바로 이 손해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어서 가치가 하락된 경우를 질적 손해라고 하고, 자, 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분손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물 차감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이 둘 중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비교해서 보험자가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이것이 분손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도착 시에 일어난 분손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구조물 차감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것을 피보험자가 결정하게 된다. 이거 틀렸어요, 그죠? 보험금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피보험자가 하겠어요? 그럼 보험자가 하지,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피보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자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조물 차감 방식이란 뭘까? 구조물 차감 방식. 자, 이건 뭐냐면은 실제 화물이 이제 운송돼 오다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원래 이것이 이제 목적지가 되는데 보험 계약자가 봤을 때 이것을 계속 진행하다가는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항이라든지 뭐 중간지라든지 여기서 이것을 처분했단 말이에요. 이걸 처분했어요. 처분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0불짜리였어요. 10,000불짜리인데 이것을 처분해가지고 한 3,000불을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3,000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봤을 때 현재 도착해보니까 이게 전손됐단 말이에요. 전손. 뭐 전손됐든 분손됐든 간에, 그럼 실제 이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10,000불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쪽에 지금 보험 계약자는 이미 3,000불 받아갔잖아요, 그죠? 받아갔으니까 이것을 차감하고 남아 있는 7,000불만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구조물 차감 방식이 되겠어요. 만약에 차감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현재 와가지고
만불의 손해가 났다고 해서 보험자가 만불을 다 주게 되면 결국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는 자기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받은 3,000불에 대한 부당이득을 또 취하게 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39번,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어렵죠? 그냥 버리세요. 뭐 40문제에서 뭐 4-5개 버린다고 해서 불합격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39번 문제 같은 거 딱 봤을 때 뭐 상식으로도 풀 수 없고 도저히 내가 풀 수 없고 처음 보는 거다, 낯설다 그러면 그냥 버리시고,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버리라는 것은 뭐 마킹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고 그날의 럭키 넘버 모르면 3번 4번 찍으세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다음은 보험의 목적이 기계류인 적하보험의 보험증권의 일부이다. 이 증권에서 발생된 보험사고의 보험금 사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되어 있는데, 자, 보험의 목적은 FOB 조건으로 수입된 화물로서 FOB 금액의 110%를 자,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기계류 수선 특별 약관이 되겠는데, 스페셜 리플레이스먼트 클로즈라는 것은 기계류 같은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 운송 도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상태. 라든지 또는 수리에 따른 어떤 부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기계류 수선 특별 약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험의 목적이 전손이 된 경우에는 기계류 수선 특별 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권상 기재된 보험 금액을 보상하게 된다. 이건 뭐 하나만 한 소리가 되겠어요, 그죠? 말 자체가 벌써 기계로 수선이잖아요. 그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고쳐주는 약관인데, 여기서 지금 전손된 경우에는 그냥 보험의 목적물의 가치가 완전 손상됐기 때문에 그냥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로 수선 특별 약관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손상 수리를 위해 부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한 경우 수입 시 발생되는 관세 포함 모든 물류비 등 합리적인 수리비로 보상이 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손상된 부품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그러니까 부품 구입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통관할 때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요. 보상. 근데 이거 이외에 이것을 운반할 때 들어가는 물류비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물류비다 합리적인 수리비로 돼가지고 한 병을 팠는데, 자, 관세는 보상을 해주지만 물류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무역계획의 40번까지를 해서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무역 영어에서 또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